아들 결혼식 날 신부가 드레스를 벗어놓고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단 한 장의 메모만 남아 있었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제발 찾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수극에 제 친동생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무너뜨린 결혼식.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2이고요. 혼자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취업시키 이제야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날이 바로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소정이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가 그날만큼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신부가 긴장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소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러리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요. 웨딩홀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근거렸고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 아들은 신랑복을 입은 채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화장대 위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은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부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제발 찾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계획이라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니 소정이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거든요. 첫 번째, 소정이는 항상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가끔 늦은 밤에 외출을 했어요.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니, 친구가 힘들어해서 잠깐 만나고 올게요. 세 번째,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드레스를 고르거나 예식장을 정할 때도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라고만 했거든요. 신부가 자기 결혼에 무관심할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는 가장 이상했던 점인데요. 소정이는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그 반대여야 정상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편지를 발견한 직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였죠.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경우 단순 실종보다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는 없었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결혼 준비비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었어요.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보증금, 혼수 준비비까지 합치면 거의 3천만 원 정도였죠. 특히 소정이 명의 계좌로 직접 들어간 돈만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신혼여행비, 신부 개인 준비비 명목으로요. 은행에 조회를 해보니 더욱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소정이 계좌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지만 몇 번은 다른 계좌로 송금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송금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쪽 조카인 김준호였어요. 준호는 군대 전역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제가 용돈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 준호에게 왜 소정이가 돈을 보냈을까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준호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는 준호의 얼굴을 보니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고모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아, 고모. 갑자기 웬일이세요? 결혼식은 잘 끝났나요? 그게 소정이가 사라졌다.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요.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준호야, 내 계좌로 소정이가 돈을 보냈더구나. 그게 뭐가 이상해요? 얼마나 받았니? 200만 원, 아니, 100만 원 정도? 벌써 말이 바뀌었어요. 준호는 항상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준호야, 고모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확히 얼마나 받았고 왜 받았는지 말해봐. 고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정이 누나가 부탁이 있다고 해서, 급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부탁? 그냥 신혼여행 관련해서 예약 좀 도와달라고. 제가 여행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가 여행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그동안 편의점 알바, 택배 배송, 공사장 일용직만 전전했으니까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본다. 소정이와 무슨 관계고? 정확히 뭘 도와준 거니? 고모,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준호의 방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평소 깔끔하지 못한 아이였는데 방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행 가이드북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해외 여행 가이드북이었죠. 특히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메모지 하나가 결정적이었어요. 공항 12시 30분, 게이트 확인 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정이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준호도 함께 체포되었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소정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순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정아, 왜 그랬니? 우리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니? 어머니,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박영자 씨,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는군요. 갑자기 반말로 바뀐 말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거니? 3년 전 아드님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일어난 그 사고. 그때 크게 다친 여자, 접촉 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그럼 너는 네, 맞아요. 저는 그날 밤 아드님의 차에 박힌 그 여자고, 여러분이 합의금으로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던 그 피해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사고. 우리는 정말 합의로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반성하고 피해자도 합의금에 만족했다고 생각했고요. 3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리 수술만 3번, 재활치료에 2년, 대학도 휴학하고 학업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정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결혼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더군요. 소정아,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 거니? 복수라고 하시네요. 저는 단지 그날의 무력함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갑작스럽게 모든 게 무너지는 그 기분을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소정이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결혼식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길게 통화한 상대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친동생 혜자였어요. 혜자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고 결혼 후에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혜자가 소정이와 매일 밤 2~3시간씩 통화를 했을까요? 통화 기록을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통화 시간이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거든요. 일반적인 시댁 식구와의 통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혜자를 찾아갔습니다. 혜자의 꽃집은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혜자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혜자야, 요즘 어때? 언니, 괜찮아.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연락도 없고. 그게 소정이가 사라졌어. 그 말을 듣자마자 혜자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 당일에 도망갔어. 그런데 혜자야, 너 소정이랑 요즘 연락 많이 했지? 응, 별로. 가끔. 매일 밤 2~3시간씩 통화한 게 가끔이야. 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그 애가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이모인 내가 얘기 들어준 것뿐이야. 혜자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정확히 뭘 얘기했고 왜 그렇게 자주 연락했는지 말해봐. 언니,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시댁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거. 하지만 혜자의 말투와 표정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혜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집에 좀 와줄래? 혼자서는 말하기 어려워. 혜자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서 바로 혜자 집으로 갔죠. 혜자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혜자야, 무슨 일이야? 언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소정이, 내가 도왔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소정이 복수 계획. 내가 도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친동생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혜자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니요. 왜 그런 짓을?
언니는 모를 거야. 나는 평생 언니 그림자로 살았거든. 무슨 소리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나는 항상 영자 동생, 영자네 막내 이렇게만 불렸고, 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어. 언니는 아들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나는 내 아이들은 고작 고졸이고 남편은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잔뜩. 혜자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언니, 나도 알아. 잘못된 일인 거. 하지만 소정이가 찾아왔을 때 그 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소정이가 먼저 찾아온 거야? 응. 2달 전쯤에. 처음에는 그냥 인사차 온 줄 알았는데 그 애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3년 전 사고 얘기부터 시작해서. 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애가 말하는 걸 듣다 보니 우리가 너무 쉽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 합의금 주고 끝. 그런데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언니, 나는 그 애가 복수하려고 한다는 걸 처음에는 말렸어.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언니가 한 번은 무너지는 걸 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혜자야.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언니만 행복하고, 언니 아들만 잘 되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혜자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어요. 혜자가 그동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성적이 좋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혜자는 공부는 못했지만 손재주가 좋고 예술적 감각이 있었는데 그런 건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결혼할 때도 저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고 혜자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업 수완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고 결국 빚만 잔뜩 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이들도 그랬어요. 제 아들은 모범생의 좋은 대학, 좋은 회사. 혜자의 아이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혜자에게 무심했어요. 가끔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정도였죠. 혜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쌓여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언니, 나는 소정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본 것 같았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혜자야. 그렇다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말하면 달라졌을까? 언니는 항상 괜찮다. 힘내라.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만 했잖아. 정말 그랬어요. 저는 혜자가 힘들어할 때마다 진부한 위로의 말만 했지. 정말로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혜자의 고백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3년 전 그 사고, 정말 제대로 해결된 거야?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그 이야기는 왜?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정이가 그때 내가 친 여자야. 뭐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니? 그 여자가, 소정이가 그때 그 여자인 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합의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후유증은 없는지 그럼 왜 확인해 보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괜히 문제가 다시 생길까봐. 그리고 합의했으니까 이제 그냥 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법적 책임만 다했을 뿐, 인간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합의금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거죠.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소정이를 만나보자.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소정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사기와 무고 혐의였죠. 면회를 신청해서 소정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소정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소정아.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정이는 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3년 전 저는 22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장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다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재활치료 때문에 대학을 휴학해야 했고 남자친구는 저를 떠났어요. 소정아.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합의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소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날 밤의 사고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꿈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차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났어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지 법적 의무만 다했을 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소정이는 2년 전부터 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혜자 이모와 준호가 여기에 가담했던 거예요. 소정이는 인터넷을 통해 제 아들의 신상을 파악했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접근했고, 연애를 시작했죠. 혜자 이모는 소정이에게 우리 가족의 약점과 성격, 생활 패턴 등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도망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준호는 돈 관리와 도주, 경로를 담당했어요. 소정이가 빼돌린 돈을 관리하고 해외 도피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재판이 시작되자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복수 결혼식, 가짜 신부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정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복잡해졌어요. 소정이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보기에는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피고인 김소정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욕심이나 사욕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소정이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혜자 이모는 집행유예 1년, 준호는 실형 6개월을 받았고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소정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연회실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소정아,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기만 해요. 복수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정아,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내가 원한다면 치료비도 지원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왜요? 저는 어머니와 민수 오빠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것도 우리가 먼저 상처를 줬기 때문이잖니. 이제는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보자. 소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도 되나요? 혜자 이모와의 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웠어요. 친동생의 배신이라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저희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먼저 혜자를 찾아갔어요. 혜자야, 언니,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언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혜자야, 우리 서로 상처를 줬으니까 이제 서로 치유해주자. 그날부터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들,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죠. 언니, 사실 나는 항상 질투가 났어. 언니는 늘 완벽해 보였거든.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도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아. 하지만 언니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잖아. 나는 그런 게 부러웠어. 이런 대화를 통해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으며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제 아들 민수였어요. 자신의 과거 잘못이 이렇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엄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민수는 그 이후로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에도 나서게 되었죠. 엄마, 소정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결국 민수와 소정이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소정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3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누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야, 나도 미안해. 복수라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었어. 서로 잘못한 건 인정하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소정이는 저에게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딸 같은 존재가 되었죠. 소정이는 다시 학업을 시작했고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과거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지. 우리를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혜자 이모도 많이 변했어요. 자신의 질투와 원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나서 더욱 성숙해졌죠. 언니, 나는 이제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고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준호도 감옥에서 나온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준호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 돼.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소정이의 복수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상처는 진짜였어요. 저희가 그 상처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도 잘못이었고요. 혜자의 배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 저는 이제 복수보다는 치유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다. 복수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언니, 나도 이제 질투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하려고. 혜자야.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자.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족 간에도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는 때로는 타인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죠. 소정이와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법적 책임만 다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거요. 엄마, 저는 이제 제 행동의 무게를 알겠어요. 한 번의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걸 아는 게 중요해. 그래야 더 조심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소정이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어머니,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혜자 이모는 꽃집을 더욱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언니, 나는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 민수는 회사에서 안전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교통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죠. 엄마,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도 정직한 직장을 얻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저희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저에게 민수는 가해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예요. 언니, 나도 이제 언니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 엄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도 함께 적죠.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소정이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다. 요즘 논문 준비로 바쁘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혜자는 꽃집에 새로운 고객이 많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준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여러분께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잘못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희처럼 아픈 시간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니까요. 이상으로 며느리가 결혼식 날 도망쳤습니다라는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